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중국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형 씨, 저 중국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중국이요? 만리장성? 만리장성. 응. 또. 아니 저걸 왜 봐요? 그냥 자기 생각을 해요. 아니 중국 나랑 모르는 게 그 느낌을 많죠. 하는. 너무 많지. 아이고 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그 만리장성하고 뭐 자금성. 자금성. 거대. 뭐, 그리고 막 이렇게 사막도 있고. 뭐 사막도 있고. 여러 가지 식생도 다 있고. 맞습니다. 이제 흔히 생각하면 이제 중국이 이제 세계 인구 1위죠. 14억. 근데 이 책에서는 중국은 자연이 잘 만들어낸 어떤 천연의 요새처럼 외부의 침략을 잘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이제 동남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다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몽골이었어요, 징기스칸의 몽골. 그걸 뭐가 막아주냐면 여기는 고비 사막이 요걸 이제 막아주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서쪽으로 오면 여기는 중국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 뭐냐면 인도입니다. 근데 여기는 인도가 중국을 공격할 수도 있는데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그걸 막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미얀마 같은 경우는 밀림지대가 있어서 미얀마하고의 자연적인 장벽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어떤 힘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자연의 장벽이라도 적이 의도적으로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에 중국의 진시 황제가 있었어요. 그때 북방에서 흉노족이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중국은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는데 만리장성을 쌓거든요. 근데 여기는 만리장성이 만리가 될까요? 대충 되지 않을까요? 16,000이에요. 6,300km입니다. 그러면 좀 줄였네. 오히려 줄인 거죠. 어. 그래서 달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 유일하게 보이는 인간의 축조물이라는 거짓말이 거짓말. 돌 정도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안 보여요. 아 진짜? 나 어떻게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정도로 여기는 중국은 장대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을 대표하는 두 강이 여기는 황하고 양쯔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화북지방하고 강남지방하고 교역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가 엄청나요. 이거 가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6세기의 수나라의 양제라는 사람이 여기는 황하하고 양쯔강을 이어버립니다. 왜 우리 고구려 쳐들어와가지고 을지문덕 장군한테 혼나고 나갔던 살수대첩 일으킨 사람이 수양제예요. 근데 그 사람이 700만 명의 노예를 동원해가지고 실핏줄 같은 황하와 여기는 양쯔강을 이어버린 이 덕에 중국은 남과 북의 교역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오늘날 56개 소수민족을 통일한 거대 국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핫플레이스가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현무 씨. 중국은 한족을 중심으로 56개 소수민족이 연합해 있거든요. 그럼 이 소수민족들이 독립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절대 독립시키면 안 돼, 이 지역은. 중국한테 그 무엇과도 또 바꿀 수 없는 존재야. 그 지역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어딜까요, 첫 번째? 티벳. 정답. 거기까지 읽고 덮었거든. 챕터 1의 중간 정도까지 보셨군요. 띄엄띄엄. 이 티벳이 왜 중요한지 혹시 읽으셨습니까? 그 뒤에. 인도가 맞아요. 히말라야 산맥이 막아주는데 바로 여기가 티벳이죠. 인도가 만약에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와서 여기는 티벳을 차지하잖아요. 여기가 고산지대예요. 전쟁에서 유리한 건 고지죠. 고지를 차지하고 중국을 내려다보는 이런 형세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황하강과 양쯔강과 메콩강의 발원지예요. 만약에 인도가 티벳을 차지해서 여기는 물을 막았다. 여기는 온 중국은 물이 끊기고 갈증에 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벳은 절대 독립시키거나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이 티벳을 독립시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네. 첫 번째가 뭐냐? 현무 씨 같으면 어떤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티벳을 안 내주려면 불만이 없도록 불만이 없도록 네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자치주처럼 자치주처럼 네네 그리고 너무 나한테 많은 걸 기대하는 거지. 네. 일단 이제 중국의
우리가 속해 있는 편이 낫다. 음. 그래갖고 철도하고 교통을 뚫어버려요. 그래. 그러면 교육이 활발해지니까 그 지역에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한족들을 대거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티벳에 사는 원주민보다 중국 한족의 수가 더 월등해지게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신장도 중국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인데 그 이유가 뭐냐? 8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래서 탄자 많이 들어간 나라잖아요. 아, 맞습니다. 여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가 고대 실크로드 지역이었는데요. 자,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까지 8개 나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신경 많이 쓰겠다. 이 나라들이 연합을 하거나 독단적으로 넘어오면은 여기가 뚫려버리면 본토가 위험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여기서 기름이 터졌어요. 아이고. 석유 나옵니다. 이제 하나 더, 여기 중국 핵실험장이 있어요. 아유. 여기 뺏기면 끝이야. 그래서 신장은 중국의 방패이자 외투입니다. 여기 절대 포기 못해요. 그런데 신장 사람들은 그렇게 독립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소수민족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중국은 신장을 독립시키지 못하게 해서 3가지 방법을 쓰는데, 첫 번째, 독립운동을 하면 군대가 철저히 짓밟는다. 채찍을 들어. 두 번째, 돈을 쏟아붓는다. 당근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티벳하고 똑같아요. 많은 한족들을 여기는 신장에 이주시킨다. 이렇게 해서 중국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천하통일을 이룬 거예요. 중국도 시련이 많았습니다. 19세기에 영국하고 프랑스한테 여기는 베이징이 점령을 당하고, 현무 씨 잘 아시죠? 20세기에 누구한테 점령당합니까? 일본. 일본이죠. 난징, 수도가 빼앗기면서 3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일본의 제국주의 하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이 패망을 하고 나서 중국은 바로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내전이 벌어져요. 그래서 장제스, 국민당을 여기는 대만으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오쩌둥이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우리 중국은 더 이상 일제에게 그리고 외세에게 짓밟히지 않는다. 우리 중국은 여기는 몽골, 신장, 티벳, 그리고 해남도, 대만까지 모두 다 해방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들 입장에선 해방이지만 티벳 신장 입장에선 침략을 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자는 여기는 신장과 티벳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가 독립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절대 중국은 놓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이 이제 노리는 게 뭐냐? 21세기에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전이 바로 해양 강국이에요. 육지는 수천 년 동안 이제 천하 통일을 이뤘어요. 이제는 바다인 겁니다. 교역을 하고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바다를 확보하고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게 중국의 21세기의 비전이자 그들의 뾰족한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는 동중국해 얘기가 나옵니다. 2006년이었는데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유유하게 동중국해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커먼 무채가 전단 아래에서 쑥 하고 올라오더래요. 중국 잠수함이었어요. 미국이 너무 놀란 게, 아니 중국 잠수함이 우리 전단 사이로 올라올 때까지 우리가 왜 몰랐지? 너무 놀란 거예요. 탐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움이 분노로 변하고 이 분노에 중국한테 항의를 합니다. 이 무슨 짓입니까? 이거 도발 아닙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해보자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국이 해양대국을 선포한 하나의 상징처럼 책에서 다루고 있고,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여기는 남중국해입니다. 자, 보세요, 현무 씨. 여기 지금 태국이죠, 타일랜드. 라오스 있고 베트남 있죠. 요 반도를 혹시 무슨 반도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인도차이나? 인도차이나 반도. 그래서 요쪽 이 밑에 바다를 남중국해라고 부르거든요. 중국은 동중국해뿐만 아니라 남중국해까지를 자기네 바다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건 중국의 주장이고 이 나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근데 중국은 밑도 끝도 없이 국제법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근거가 있으려면 영해를 선포하려면 육지나 섬이 있어야 되거든. 암초밖에 없어요, 중국이. 어떻게 할까요?
암초에 뭘 기지를 세우겠죠. 암초를 섬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영해권을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보면 그 스플래트리 군도에 있는 그 파이어리 크로스는 단순한 암초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국이 항만하고 활주로를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암초는 아예 포병대를 배치하기도 하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거대한 땅덩어리를 넘어서 해양 대국으로 성장하는 나라, 그것은 바로 중국일 것이다. 이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국이었고요. 이제 중국에서 위로 쓱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라 러시아입니다. 한 보시죠. 러시아가 얼마나 될까요, 영토가? 한 3분의 1 되지 않나요? 지구에. 지구에. 지구의 3분의 1. 네. 동쪽으로는 아시아, 서쪽으로는 유럽까지 다 차지하고 있죠. 여기는 러시아가요, 넓은 게 아니라 광활해요. 170배입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요. 1,700배 되는 줄 알았어요. 네. 내가 다 미안하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2배입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였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러시아도 이제 처음부터 넓었던 건 아니겠죠. 처음엔 부족 단위로 시작을 하고 고생 엄청 해요. 그렇게 힘들던 러시아가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게 16세기입니다. 요게 이반 4세라는 사람이 여기는 모스크바를 차지하고 영토를 넓히기 시작한 게 시작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여기는 우랄 산맥을 넘어요. 넘어가지고 러시아가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는 시베리아까지 가고요. 18세기, 19세기로 가면서 여기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쭉 해가지고 오늘날의 러시아 영토를 만들자. 이렇게 러시아는 커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기 전에 러시아 그러면 강한 나라, 초강국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여기는 러시아도 침략도 많이 받고 트라우마가 있더라. 현무 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의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맨날 우리나라를 침략한다. 일본. 일본이죠. 러시아한테 일본 같은 나라가 어딜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역이죠. 저 유럽 쪽 아니에요? 유럽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지리의 힘인데 여기 이제 북유럽 평원이라고 있죠. 여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피자 조각처럼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기를 여기 있는 유럽하고 북유럽 평원 사이에 산맥 하나만 있었더라면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텐데 산맥이 없이 평원이 있다 보니까 여기 나라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17세기에 폴란드가 쳐들어갑니다. 18세기엔 스웨덴이 쳐들어가요. 19세기에는 나폴레옹이 쳐들어가요. 프랑스가. 20세기엔 누가 쳐들어갈까요? 아돌프 히틀러. 러시아를 쳐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침입에 여기는 러시아가 어떻게 맞섰느냐? 전술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계속 후퇴, 그냥 후퇴, 식량하고 가옥을 싹 불지르면서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쭉쭉 후퇴하니까 보급로가 길어져갖고 적들은 지치기 시작했고 여기는 러시아의 동장군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름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도 요 앞에 코스염이 꽁꽁 얼어버리고 항복 이루고 나간 거죠. 이게 러시아의 힘이에요. 근데 여기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옛날엔 소비에트 연방으로 여기가 우리 편이었는데 다 여기 지금 독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어떤 무기를 유럽에 들이대느냐, 그 무기를 맞춰보세요. 무기요? 네,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핵무기? 혹시 가정집에는 그냥 연결돼 있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가스. 정답. 가스와 석유. 이 석유하고 가스가 많은 거예요. 가스. 그래서 유럽으로 향한 송유관을 열거나 잠그는 그 권한을 러시아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서 쓰는 천연가스의 25%가 러시아에서 오는 거고요. 독일이 50%, 절반 의지하고요. 특히 러시아에 딱 붙어있는 나라 핀란드,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딱 요 나라들이죠. 요 나라들은 다 100%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 쳐들어올 생각하지 마. 그리고 저기 있는 미국이랄지 서방 국가한테 길을 내주는 순간 나 밸브 잠궈. 그럼 국가 이거 완전 셧다운 스탑되거든요. 석유와 가스를 무기화해서 여기는 자신들의 트라우마를 탄탄히 버티게 하는 국가가 러시아다. 그런데 러시아한테 다 있는데 이게 없어. 그래서 저자는 러시아는 절대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힌트. 뭐가 없길래? 힌트? 힌트 얼음.
얼음? 얼음. 여름. 여름이 없어. 항구가 없어요. 부동항. 얼지 않는 그동안 한. 얼지 않는 항구가 없는 거예요. 다 얼어버리는구나. 현무 씨, 러시아에서 제일 큰 항구가 어딜까요? 브라질부터? 맞습니다. 여기가 제일 큰 항구인데 여기는 블라디보스톡도 1년 중에 몇 개월은 얼음이에요. 맞아요. 이 위쪽이 다 북극이잖아. 배들이 못 다닌다니까. 아, 이 나라는 항구가 없어요. 그러네. 바다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세계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위에 있구나.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러시아가 집착하는 게 어디냐. 드디어 항구를 얻습니다. 1년 내내 얼지 않는 부동항을 얻어요. 그게 2014년입니다. 어디냐? 바로 여기는 요 블랙시라고 흑해 보이죠?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있는 세바스토폴 항구입니다. 바로 여기. 이게 우크라이나에 있는 반도거든요. 근데 이 크림반도, 이 세바스토폴이 있는 이 지역이 얼마나냐면 유럽의 벨기에만 해. 근데 이걸 사실상 러시아가 빼앗다시피 가져왔잖아요. 그럼 EU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천연 가스. 그것 때문에.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절반을 러시아한테 의지하고 있으니까 강력 제재를 할 수 없었던 거죠. 하는 척하다가 이렇게 슥 내렸죠. 자, 그러면 이제 현무 씨가 푸틴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러시아도 21세기 비전이 있어야 되죠. 중국의 비전은 뭐였죠? 해양 강국. 러시아의 비전은 뭘까요? 지금 항구는 여기밖에 없거든. 이거 갖고 해양 강국 어려워요. 러시아의 21세기 비전은 뭘까? 그 뾰족한 수가 뭘까? 답은 북극입니다. 여긴 석유와 금과 모든 천연 광물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장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북극을 개척하는 자, 세상을 개척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 나라가 달려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긴 배가 못 다녀요. 얼음을 갈면서 가야 되거든. 근데 그 쇠빙선이 미국은 한 대 있대요. 러시아는 46척 있습니다. 지척에 있는 북극에 쇠빙선 46척. 그걸 갈면서 금도 캐고 석유도 캐고. 그럼 결국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영국 사람이죠. 유럽으로 갑니다. 바로 위로 갈게요. 여기는 유럽은 단 한 번도 통일이 된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자연지리적 조건인데 끊임없이 산맥과 강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달랐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유럽의 전성기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만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로 진출하면서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다 언제 몰락하나요? 세계대전? 세계대전으로 몰락을 하고 미국과 소련에게 패권을 뺏기게 됩니다. 유럽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힘을 합치죠. 그게 EU라는 거예요. EU. 그래서 화폐를 통일을 하고 헌장까지 한번 합쳐보자를 했는데 여기는 EU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전 유럽이 나름 발전한 국가였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가가 있는데 물가도 다르고 환율도 다르고 경제 사정과 유통 구조가 다 다른데 그 경제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러니까 EU에 잘 사는 국가들이 어려운 국가한테 돈을 막 퍼주고 쏟아붓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니까 어려운 나라들은 어려운 나라들을 싫어하고 잘 사는 국가들은 언제까지 도와줘야 돼? 우리가 뭐 은행이야? 이러면서 이제 불만이 나오고 영국이 뛰쳐나가게 된 브렉시트. 그래서 이 영국인 출신의 이 저자는 여기는 유럽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평가를 하냐면 이거 이러다 세계대전 날 수도 있다. 유럽의 미래를 굉장히 암울하게 보는 책이 이 책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아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저는 영국을 성토할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영국인인 이 저자의 의견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인도 앤 파키스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러시아 쭉 올라갔다 쭉 내려온 거예요. 이 책에선 인도하고 여기는 파키스탄을 같이 묶어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현무 씨, 여기는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 아시죠? 네네. 엄청 안 좋아요. 여기에 영국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둘이 같은 나라였어요.
근데 영국이 인도 지배한 거 아시죠? 지배를 하면서 어떤 짓을 하냐면 요자들이 독립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간질을 시켜야 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그렇게 했었어요. 3.1운동 이후에 또 3.1운동 버리면 안 되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그래 얘들이 이간질 시켜야겠다. 그래서 지주 자본가한테는 엄청 잘해줘요. 그래서 그때 친일파들이 속출한 거예요. 노동자 농민은 짓밟아요. 우리는 계층으로 이간질을 시켰다면 일본이 영국은 종교로 이간질을 시킵니다. 이 지역은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교 섞여 있었는데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인도 지역으로 데려와요. 반대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는 파키스탄으로 이사를 가요. 이 와중에 서로 폭력 사태와 어떤 그 폭동 이런 게 벌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냐면 100만 명이 죽습니다. 100만 명. 그리고 1,500만 명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데 이것은 영국의 지배 시절의 이간질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위쪽이에요. 카슈미르 지역인데 이 카슈미르 여기 있는 파키스탄하고 인도가요 지금 국경선을 3,000km 정도를 맞대고 있거든요. 근데 카슈미르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인더스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인도가 물을 딱 막잖아요. 그럼 파키스탄 그냥 갈증으로 죽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10년을 싸운 거예요. 인도 파키스탄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파키스탄 일부, 인도 일부, 중국도 좀 가지고 있는 게 여기는 화요코 카슈미르인데 책에서는 말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평화롭게 지내기를 온 세계가 바라야 될 것이다. 이유가 뭘까요? 둘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이었습니다. 자, 이젠 왼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가서 중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동에서도 이제 영국의 성토가 이어지게 돼요. 이 중동이요. 원래 여기가 이제 오스만 투르크 그 제국이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에 연합국가 맞서 싸웠던 나라 세 나라. 도고이. 정답. 일찍이나 나는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한다는 게 약간 박해감을 느꼈어. 이 정도는 뭐 주입식에서 기본이죠. 도고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도고이. 그래서 이탈리아가 살짝 빠지면서 오스만 투르크가 줄을 잘못 탔네. 독일 쪽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망을 한 거죠. 근데 패망하기 전에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야, 이번 우리 1차 세계대전 이기면 프랑스가 대략 요쯤 가지고 니네 영국이 대략 이쯤을 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졌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프랑스, 여기가 영국령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차지했으면 식민지 구획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무책임한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아니 구획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들의 언어를 먼저 봐야겠죠. 언어 문화권, 문화, 생활 양식, 인종, 민족, 역사, 가장 중요한 종교 이런 것들을 보고 친화적인 사람들끼리 이렇게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자대고 구운 거예요. 그래갖고 나라가 탄생을 했으니 이게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래놓고 이제 이 유럽이 딱 떠나갔네? 이러니까 각자 종교도 다르고 계파도 다르고 신념도 다르고 원칙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는 나라에서 뭐가 벌어질까? 내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그 미국이 어떻게 그런 강대국이 됐는지 마지막 미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해서 그 초강대국이 됐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운이 좋았어요. 그 미국 화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땐 하나님이 너무 편한 나라가 아닌가. 일단 위치를 보면 이민족의 침입이 없어야 되잖아요. 위에 캐나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얼음의 순상지로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내려오기가 어려워요. 일단 자연 조건으로. 그 남쪽에 멕시코가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막들이 여기를 막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태평양이고 이쪽은 대서양이니 이 책의 워딩에 따르면 침략할 수도 없고 정복당할 수 없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더 튼튼한 트럼프의 장벽이 사막을 능가하는. 만리장성. 저는 그 장벽의 앞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정말 튼튼하고 높게 멕시코를 막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미국의 역사를 보면
여기는 영국에서 북유럽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이주민들은요, 여기 보면 에팔레치아 산맥 있잖아요. 이 에팔레치아 동쪽에 이렇게 길게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미주 정착민들이 열심히 막 개척을 하고 있는데 영국하고 프랑스가 전쟁이 난 거예요. 이 아메리카 대륙을 가지고. 그래갖고 여기는 이주민들이 영국의 편을 들어줘서 프랑스와 싸웠어. 영국이 이겼어. 그럼 영국 정부에서 이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줘요. 상을 줘야 되죠? 응. 근데 세금을 내립니다. 야, 세금 좀 내라. 예. 아니, 제가 도와드려서 프랑스 대쪽고 이기셨잖아요. 그 지금 지배하고 계시는 거 상을 주셔야지. 왜 세금을 더 뜯으시려고 그래요? 야, 프랑스하고 전쟁한다고 돈이 없어. 니들이 식민지니까 세금 내야지. 그러니까 미국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영국하고 싸운 게 독립전쟁이에요. 그래갖고 어쨌든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미국이 그 유명한 서부개척의 시대로 갑니다. 서부개척. 쭉쭉쭉쭉쭉 나가요. 그래서 만난 게 여기는 미시시피 강을 만납니다.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미국의 강이 이렇게 횡으로도 흐르고 완만하게 흐르고 아주 수면에 변동 없이 흐르는데 이게 미시시피 강은 수직으로 흘러버려. 남과 북을 이으니까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도 막 이렇게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요 미시시피강 쪽을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프랑스가 지배를 하고 있더래요. 그럼 여기는 미국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만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럴 때 어이없이 게임이 끝납니다. 이때 프랑스의 대표가 나폴레옹, 이쪽의 대표가 독립 선언서 쓴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었어요. 프랑스 어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프랑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 좋게 가자.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루이지애나 이쪽 사. 여기서 미국 바로 표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루이지애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가 바다잖아요. 항구를 얻는 거야, 항구를. 이때부터 이제 미국이 바다를 만납니다. 이건 미국의 최고의 딜이었어요. 이게 다 여기는 프랑스가 유럽과 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는 루이지애나를 먹고 프랑스도 없어. 미국은 계속 서부 개척합니다. 동도도동동동 계속 가요. 딱 가니까 여기 뭐가 있나? 스페인이 있네. 이 미국 서부를 스페인이 쫙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당시 스페인도 프랑스하고 전쟁하느라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밀립니다. 스페인이. 서서히 사라져가요. 조금씩 이렇게 밀리고 있었거든. 문제는 뭐냐면 이 스페인이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멕시코가 독립전쟁을 해서 독립을 합니다. 캘리포니아, 유타, 애리조나 이쪽 있잖아요. 이 텍사스까지 요게 다 멕시코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이 아니라 멕시코하고 한판 붙어야 될 상황이 온 겁니다. 미국이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 멕시코가 마음먹고 루이지애나로 쳐들어오면 미국은 엄청난 바다로 나가는 광문을 잃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여기는 루이지애나 보호를 위해서 텍사스를 얻어야 되잖아. 현무 씨가 미국 대통령이면 텍사스를 어떻게 얻겠습니까? 답은 뭘 주고 뭘 받게? 이미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아, 중국어 좀 잘 좀 들을 걸. 그새 까먹었어요? 중국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티베토, 신장도. 살게 하는 거. 정답! 미국 고마워요. 사람들을 텍사스로 엄청나게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텍사스에 살던 멕시코인보다 미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굿.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내전이 벌어집니다. 근데 내전할 때 뒤에서 미국이 무기도 대주고 돈도 대주고 지원을 한 거야. 그래갖고 텍사스가 여기는 멕시코로부터 독립을 한 거예요. 텍사스가. 독립하고 나서 텍사스가 뭐라고 그랬냐. 저희 독립 텍사스는요. 미국의 하나의 주가 되길 원합니다. 뿅 그러면서 미국에 그냥 합병이 돼버립니다. 뿅. 그럼 여기는 멕시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그래서 미국 멕시코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그 당시 멕시코는 뭐 부패와 균열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와장창 깨져버리고 그래갖고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새로 얻은 땅이 여기 있는 바로 유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콜로라도 이쪽 땅을 다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멕시코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딱 이 지역을 차지하자마자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터집니다. 아, 금광. 하필이면. 어이구 속 터져. 거기라도 지킬 걸. 그렇죠. 미국의 영광은 계속됩니다. 미국이요, 1867년에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사들입니다. 이때 요거를 담당한 사람이 이제 그 국무장관이었는데요. 쇼드란 사람이었거든요. 이때 미국 언론 민심 엄청 나빴어요. 쇼드한테 뭐라고 그랬냐? 당신 미쳤어?
그렇게 눈이 좋아? 여긴 슈어드의 냉장고야. 이러면서 그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월이 지나면서 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석유가 터집니다. 쇼든 그걸 알고 샀나요? 모르고. 알고 산 건 모르고. 아니죠. 그래서 왜 저는 샀어 그걸? 델롬델이라는 말 있잖아요. 델롬델. 이놈들. 무슨 이게 미국을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면 금이에요. 대면 석유고 마이다스 해변이에요. 미국이요. 드디어 1898년에 스페인하고 한판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스페인 이미 기울었거든요. 빡 스페인 깨고 미국이 얻은 게 어디냐? 플로리다, 큐바, 그리고 필리핀, 하와이, 괌. 싹 얻은 거야. 싸웠다 하면 이기고 사들이면 기름 터져. 금 나와. 이게 미국이야. 이거야말로 델롬델이죠. 아름답네. 아름답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유럽에서 터졌잖아요. 그럼 미국은 군수물자랄지 건설이랄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 영국이야. 저기 무기 좀 있냐? 뭐요? 저기 전함 좀 줘봐. 전함이요? 몇 대? 좀 있는 대로 줘봐. 그럼 나 뭘 줄 건데? 전 세계에 만들어 놓은 군사기지, 항만, 시설 다 줄게. 그래갖고 플랫폼하고 콘텐츠를 바꾼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게 된 것. 미국이 경찰 국가가 돼서 전 세계를 아우르게 된 건 1940년 영국으로부터 그 플랫폼들을 다 사들였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렇게 되는 사업마다 잘 되실까요? 그래서 100년 전에 프로이센의 정치가 중에 비스마르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신께서는 바보와 주정뱅이 그리고 미국한테만 엄청난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델롬델의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나라를 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얘기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요. 이 책에선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외침을 여러 번 받은 것도 역시 지정학적 이유 때문이래요. 물론 우리나라도 산맥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촬영 산맥도 산맥이 있긴 한데 그 알프스 산맥 같은 제대로 된 산맥만 하나만 딱 있어줬어도 그렇게 침략 안 받았을 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면 쭉, 일본에서 오면 쭉 이래서 중국과 일본에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정학적으로 뚫려 있어서 침략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바꾸면 진출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평화롭게 해결이 돼서 경제협력, 문화, 사회적 협력은 적극적으로 앞당겨주면 저 끝에 있는 영국섬과 이 끝에 있는 일본섬을 이어나가는 세계로 가는 기차 21세기 실크로드의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겠구나. 우리의 뾰족한 수는 바로 이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책을 마무리했습니다.